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 파트 1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파트 2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파트 2에서 이제 첫 번째는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이 파트 2에서는 노화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 변화에 따라서 어떤 질환이 나타나는지 이 질환의 종류 주요 어떤 질환이 나타나는지 이 주요 질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주요 질환에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양보호 대상자, 우리가 수발해야 되는 그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한테 잘 나타나는 주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주요 질환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노인성 질환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대상자를 갖다가 관찰해야 되는 관찰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파트 1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에서 어떤 역할이 있었냐면 관찰자의 역할이 있었거든요. 그죠? 관찰자의 역할이 있었고 관찰을 해가지고 이 관찰을 갖다가 정보를 전달해주는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족이라던가 우리 시설장이라던가 간호사라던가 그런 사람한테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관찰하기 위해서 노화에 따른 신체적인 그런 상태를 사정을 해야 되는 거고, 다음에 정신이나 심리적인 변화를 갖다가 잘 관찰하고 사정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노화에 따른 신체적인 변화를 갖다가 내가 관찰해 주고 사정해 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그 지침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일단은 내가 그 대상자를 관찰해 주기 위해서는, 잘 관찰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신뢰와 돌봄의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거고요. 관찰해주고 사정해줄 때 대상자에게 충분한 시간 줘야 되는 거고 천천히 질문하는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건강의 인식이 어떤지 확인하고요. 다음에 이 대상자한테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의 기억력이 가장 좋은 오전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기억력이 가장 좋은 시간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를 한때 신체를 사정한다고 해서 대상자를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불안해하거나 대상자가 지루해하면 일단은 중단을 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를 지금 도와주려고 신체적인 사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자가 불안해하거나 지루해하면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중지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적으로 이렇게 대상자를 갖다가 사정해주고 관찰할 때 어떻게 고려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면, 대상자가 움직일 수 있는 적당한 공간 확보하고요. 지금 대상자한테 질문하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 최소화하고요. 다음에 따뜻하고 편안한 환경 조사하고요. 다음에 앉을 수 있는 편안한 의자도 준비하고요.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라서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공간을 마련해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는 여러분 우리 국가고시는 어떤 게 더 시험 문제에 잘 나오냐면, 노인성 질환의 특성이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잘 나오니까 아까보다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럼 뭐냐면요, 여러분. 노인은 한 가지만 발생하는 단독 질병은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혈압도 가지고 있고, 고지혈증도 가지고 있고, 동맥경화증도 가지고 있고, 뭐 심장병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여러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물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사용해가지고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약물 사용도 많이 하고 있고요. 다음에 요 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노인성 질환은 비전형적이거든요. 여러분, 비전형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딱
딱 구분하기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딱 구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노인한테 나타나는 그 증상이, 지금 노인한테 나타나는 이 증상이 노화로 나타나는 증상인지 아니면 어떤 질환으로 나타나는 증상인지 구분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노화로 그냥 기능이 감소해서 나타나는 거지 지금 아파가지고 질환으로 나타나는지 구분하기 힘든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비전형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특정 질병과 관계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노화로 나타나는 증상하고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음에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당뇨라던가 고혈압이라던가 이런 거 다 만성 퇴행성 질환이잖아요.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 노화로 인해서 기능이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분과 전해줄의 균형이 깨지기 쉽고요. 다음에 경과, 만성 질환이잖아요. 급성 질환이 아니라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당뇨가 40세에 걸려서 80세에 사망한다 그러면 40년간 당뇨 환자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경과가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호전했다가 악화했다가 호전했다가 악화했다가 그러면서 뭐냐면 재발이 빈번하게 되고 합병증 생기기 쉽고요. 그래서 금세 이렇게 건강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는 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간의 능력도 모든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약물 대사를 간에서 하거든요. 근데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약물 대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 반응에 민감하게 되고요.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그만 약물로도 이렇게 약물 중독에 빠지기 쉽고, 그리고 제가 동시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물도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 중독에 빠지기 쉽고요. 다음에 질환, 면역력이 떨어져 있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다른 질병이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감도가 높아서 질병에 걸리기 쉽고요. 그리고 아주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 쉽죠. 다음에 관절이 구축되고요. 구축됐다는 건 지금 근육이 위축돼가지고 운동 범위가 제한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축되기 쉽고, 그 다음에 욕창을 수반하기 쉽죠. 움직이지 못해서 계속 누워 있으면서 욕창에 걸리기 쉽고, 다음에 질환이 치유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이렇게 의존해야 되는 의존 상태가 이렇게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노인성 질환의 특징이라고 하고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여러분, 심리적인 요인, 지금 스트레스 같은 거나 우울증 같은 게 바로 신체적으로 더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음에 총체적인 접근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노인성 질환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봤고요. 다음은 노화에 따른 심리 정서적인 변화를 사정할 때 어떻게 사정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노인의 심리 정서적인 변화를 사정할 때는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뭐 신체적인 변화가 어떤 게 나타나는지, 의존성이 있는지, 공격성이 있는지 이런 거 살펴보고요. 다음에 감각이 예민성이 있는지, 운동에 협응성이 있는지, 그래서 일상생활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살펴보고, 다음에 지능과 기억력의 저하가 나타나는지, 다음에 이런 스트레스 관련된 불안감이나 불만족이 있는지, 다음에 기억력 저하로 인해서 치매 같은 증상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위험 요인이 있는지, 다음에 심리적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자살을 기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알코올이나 기타 무슨 물질 남용 같은 문제가 나타나는지, 그다음에 우울증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지, 아니면 망상을 가진 노인의 불안 같은 거 사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관찰하는 관찰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면 시설장이나 책임자나 가족이나 간호사한테 정보를 전달해주는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통증 사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노인은 여기저기 동시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단독 질병이 아니라 여러 질병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은 노인으로부터 듣는 가장 일반적인 호소일 되고요. 몸이 아프니까 우울할 거고요. 동시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약물 복용할 테고요. 다음에 약물 복용이 많고 우울하니까 이렇게 수면장애 같은 거 나타날 수 있고, 아프니까 당연히 신체적인 상태
상태에 저하될 테고요. 아프니까 보행이나 활동장애 나타날 테고요. 아프니까 건강 관련 요구가 증가를 할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어떤 요구 사항들이 많아질 거고요. 다음에 아프니까 병원 가고 약물 사고 비용 증가하고 물리치료 받고, 다음에 아프니까 이렇게 재활 속도도 저하될 테고, 다음에 아프니까 사람들을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관계성 같은 이런 관계성, 사회성이 감소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도 더 심해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로 이렇게 자살 사고로 이어지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다음에 노인의 통증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노인의 통증에 대한 질문은 정기적인 간격을 두고 한 번만 사정을 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사정하고요. 다음에 통증에 대해서 인식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통증이 있는데도 지금 표현하지 못하기도 하잖아요. 다음에 객관적인 도구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기보고거든요. 그래서 자기보고나 증상이나 징후들을 잘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객관적인 징후가 있고요.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주관적인 징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객관적인 징후라고 하는 건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징후예요. 그래서 체온을 쟀더니 체온이 40도다. 그럼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 열이 높구나. 다음에 혈압을 쟀더니 이렇게 수치화로 돼가지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징후가 있는 거고, 주관적인 징후의 대표적인 게 통증이거든요, 여러분. 통증은 본인이 머리가 아프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배가 아프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통증은 주관적인 징후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자의 호소고, 환자의 호소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잘 관찰하는 증상이나 징후들을 통해서 알아차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그러면 통증을 사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 가지 통증이 있잖아요. 소화기계의 그런 통증을 사정하고 호흡기계, 순환기계, 비뇨생식기계 통증을 사정하는 파트가 있는데, 이 파트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있다가 소화기계, 호흡기계, 순환기계 자세히 배울 거거든요. 그 파트에 가서 자세히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은 노인에게 흔한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두통이나 흉통이나 보통이나 요통이나 이런 다양한 통증을 호소하는데, 이것도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에 대해서 볼 거냐면 이제 노화에 따른 변화와 주요 질환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소화기계에서는 주로 어떤 질환이 나타나는지, 호흡기계, 순환기계, 비뇨기계 해가지고 각 파트별로 주로 나타나는 그런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질환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화기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여기 그림에서도 나오지만 그림보다 제가 좀 다르게 그릴게요, 여러분. 그냥 그림에서 볼까요? 이게 그림이 잘 안 나와가지고 다시 볼게요, 여러분. 다시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뭐냐면 구강이잖아요. 그죠? 구강이고요. 여기가 바로 뭐냐면 인두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있는 거냐면 식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위가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대장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음에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소장이고요. 다음에 이게 바로 뭐냐면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대장의 여기가 바로 뭐냐면 여기가 항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항문. 그리고 여기가 바로 뭐냐면 직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화기관은 구강에서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인두를 통해서 넘어가고 식도를 통해서 넘어가고 위에서 음식을 잠시 보관하는 거예요. 음식을 잠시 보관하면서 잘게 부숴서 어디로 넘겨주는 거냐면 소장으로 넘겨주고요. 그럼 잘게 부서진 음식이 소장으로 들어와가지고 영양분은 재흡수해주고요. 노폐물만 어디로 보내냐면 대장으로 보내줘요. 그러면 대장으로 넘어온 노폐물에서 대장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노폐물에서 수분을 흡수해줘가지고, 수분이 있으면 변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물변의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폐물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변의 형태를 만들어서 우리 항문을 통해서 이렇게 변을 배설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화기계는 구강에서 시작해가지고 우리 항문으로 끝나는 기관을 갖다가 소화기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소화기계랑 관련이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 소화기 부속기라고 하거든요.
소화기 부속기가 있는데 이거는 구강에서 시작해서 항문으로 끝나는 소화기계가 아니라 소화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소화를 도와주는 소화기 부속기에는 뭐가 있냐면 간이 있고요. 췌장이 있고요. 다음에 뭐가 있냐면 담낭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바로 옆에 간이 있고요. 다음에 여기 밑에 담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췌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얘가 소화를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냐면요, 여러분. 간하고 담낭에서는 담당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간에서는 담즙을 만들어요. 담즙을 만들고요.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요. 담즙을 만들고요. 이 만든 담즙이 담낭에 와가지고 담낭은 담즙을 저장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다음에 이렇게 음식물이 이렇게 왔을 때 여기 있는 담즙이 이렇게 십이지장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담즙이 뭐를 해주는 거냐면 지방 소화를 하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간하고 담낭은 소화기계가 아니면서 담즙을 배설해서 지방을 소화하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소화를 도와주는 소화기 부속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췌장에서는 소화 효소를 분비하거든요. 소화 효소를 분비를 해요. 그래서 탄수화물 소화 효소도 분비하고 단백질 소화 효소도 분비하고 지방 소화 효소도 분비하거든요. 그래서 소화 효소를 분비해가지고 뭐를 도와주는 거냐면 소화를 하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소화를 도와주는 소화기 부속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구강에서 음식을 섭취해가지고 얘가 구강에서 음식을 섭취해서 이렇게 인두를 통해서 내려가고 식도를 통해서 내려갔어요. 그럼 이게 내려간 거잖아요. 그럼 위에서 음식물을 잠시 보관하면서 잘게 부숴서 이렇게 소장으로 넘겨줘요. 그럼 소장으로 넘겨주면 소장은 거기서 영양분은 재흡수해주고 노폐물만 대장으로 보내요. 그럼 대장으로 보내진 노폐물에서 대장은 수분을 흡수해서 변의 형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항문으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소화기계는 구강에서 항문으로 끝나는 기관이고 얘가 한 몇 미터 정도 되냐면 총 한 9미터 정도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말고 소화를 도와주는 기관도 있는데 간에서는 담즙 만들고 담낭에서는 담즙 저장해서 지방 소화 도와주고요. 다음에 여기 있는 췌장에서도 소화 효소를 분비해서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간과 담낭과 췌장도 소화를 도와주는 소화기 부속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이 소화기 질환 파트에서 첫 번째 볼 건 뭐에 대해서 볼 거냐면 위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위염이라고 하는 건 위에 생긴 염증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까 위가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식도가 있었고요, 그죠? 아까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있었죠? 이렇게. 그럼 얘가 뭐냐면 얘가 위잖아요. 그럼 위에는 이렇게 식도를 통해서 여기가 식도죠. 그럼 식도를 통해서 이렇게 음식물이 내려왔어요. 그럼 이렇게 뭐냐면 음식물을 잠시 이렇게 보관을 하면서 음식물을 잘게 부숴서 소장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 있는 위 점막에 염증이 생긴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점막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혀로 여기 입안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여기 부들부들하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점막이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위점막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위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위염이 왜 생기는 거냐면 치아 문제로 인해서 충분히 씹지 못할 때도 생기고 아니면 이렇게 자극적인 약물이나 화학성분을 섭취했을 때도 생기는 거고 과식 같은 이런 무절제한 식습관을 통해서 생기기도 하고 부패한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럴 때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소화기계 관련 증상이 당연히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가슴과 가슴 사이에 여기를 우리 명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명치 부분에 통증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식사 후에 이렇게 팽만감도 느껴지고 명치 부위에 통증도 느껴지고 식사 후에 다시 배가 고프거나 이렇게 명치 부위에 이렇게 통증 같은 거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위에 이렇게 염증이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거냐면 위가 지금 아픈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위가 지금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고 피곤하고 그러면 잠시 휴식 취하면 좀 괜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도 하루 정도 쉬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위를 하루 정도 쉬게 해주는 게 지금 금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식해서 위를 쉬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위를 쉬게 해줘서 지금 위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바로 식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화하기 쉽게 이렇게 유동식의 음식을 식사하고 난
난 다음에 이렇게 죽 같은 거 이렇게 섭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식사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처방받은 제산제나 진정제 같은 거를 투여할 수도 있는데요. 이 제산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위가 있잖아요, 여러분. 위가 이런 식으로 있죠. 그죠? 그럼 위가 있으면 이 위에는 정상적으로 HCl이라는 산의 분비, 위산의 분비가 돼요. 위산이 이렇게 분비가 되거든요. 이 HCl이 염산이고요. 이게 뭐냐면 위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분비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자극적인 거라서 이 위산이 많이 분비돼가지고 이 식도로 가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 식도가 타는 듯하게 아픈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위산이 너무 지나치게 분비돼서 여기 있는 십이지장까지 나타나면 십이지장 궤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분비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이면 우리가 스트레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되면 뭐의 분비가 많아지냐면 위산의 분비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위산의 분비가 많아지면 이 위산이 지금 뭐냐면 위를 굉장히 자극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제산제를 먹게 되면 제산제의 역할이 뭐냐면 산을 중화시키거든요. 산을 중화시켜주는 기능을 해서 지금 위벽을 자극을 하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럴 때 제산제나 진정제 같은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너무 많이 먹지 않고 그 다음에 과음 피하고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섭취하지 않고요. 자극적인 음식 먹지 않고 규칙적인 식사하는 게 치료 및 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궤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위염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위가 있으면 보세요, 여러분. 얘가 이렇게 위잖아요. 그럼 위 점막에 염증이 생긴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혀를 여기 입안으로 하면 이렇게 부들부들한 거기 점막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위염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염막 생긴 건가냐면 부들부들한 이 점막에 염증이 생긴 거였는데요. 이게 만약에 지속이 됐어요. 이게 만약에 지속이 되고 치료가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점막을 뚫고 지나가서 근육층까지 손상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점막에서 여기 더 깊게 이렇게 손상이 된 거라서 위궤양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점막의 염증에서 한 게 아니라 근육층까지 지금 뚫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육층까지 지금 뚫고 지나가서 손상시킨 걸 갖다 뭐라 그러면 위궤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냐면 잘못된 식습관이라던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되면 산의 분비가 많아져요. 산의 분비가 많아져서 이 산 분비가 바로 지금 위를 갖다가 손상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다음에 담배, 알코올, 커피 같은 자극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약제를 너무 자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위에서 분비는 소화효소가 위점막을 손상시킨다던가 아니면 헬리코박터균 있죠. 그래서 얘도 치료를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헬리코박터균 감염에 의해서도 위궤양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럼 이런 위궤양일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위궤양일 때 지금 근육층까지 뚫고 지나간 거거든요. 그리고 위궤양일 때 제가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그랬냐면 산의 분비가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위궤양의 원인에 스트레스가 있었거든요. 위궤양의 원인에 스트레스가 있었고 스트레스면 뭐의 분비가 많아진다 그랬냐면 산 분비가 많아져요. 그럼 이 산 분비가 많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 위를 자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쓰림 증상 나타나고 소화불량 증상 나타나고 특히 어떤 증상이 있냐면 새벽에 통증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새벽녘에 이렇게 상복부가 이렇게 아픈 증상이 나타나고요. 다음에 얘가 위궤양이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위가 있을 때 지금 여기에 지금 점막이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 뚫고 지나간 거냐면 근육층까지 뚫고 지나가서 근육층까지 손상시킨 거거든요. 그럼 이게 치료되지 않고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근육층까지 손상시켰기 때문에 이 부위에 출혈이 나타나고요.
출혈, 위출혈이 나타나겠죠. 근육층까지 손상시켰기 때문에 위출혈 나타나고요. 이게 더 지속되면 뚫어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위가 뻥 뚫리는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위천공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다음에 위가 이렇게 달라붙어 버리는 뭐가 나타날 수 있냐면 위 협착 증상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육층까지 손상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피나는 위출혈 나타나고 근육층까지 손상시켰기 때문에 거기를 뚫어버리는 천공 증상 나타나고요. 얘가 위가 이렇게 달라붙어 버리는 위 협착의 문제 나타나고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참을 수 없는 상복부의 통증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위궤양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위궤양의 그 원인이 스트레스가 있었잖아요. 그럼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면하고 심신의 안정을 취해가지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산 분비가 많이 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약물요법도 할 수 있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다음에 진단된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금연해야 되는 거죠. 근육층까지 손상시켰는데 지금 흡연을 하게 되면 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다음에 진통제를 처방받았다 그러면 점막보호제도 같이 하고 다음에 위가 출혈이 되고 위가 뚫리고 달라붙는 협착의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위천공각증이 나타나면 참을 수 없는 상복부의 통증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화기계 질환에서 우리 위에 염증이 생긴 위염과 근육층까지 손상시킨 위궤양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우리 위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위암은 위에 생긴 암이잖아요. 그런데 위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암은 조기 발견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기서 공통적인 것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 위암이든 암이든 무슨 암, 모든 종류의 암은 거의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초기는 무증상으로 간다는 게 이게 거의 모든 암의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이 원인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가족력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가면 가족 중에서 어떤 암이 걸렸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진으로 알아보잖아요. 가족력이 반드시 있고요. 다음에 증상으로 뭐가 있냐면 증상으로 체중 감소가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체중 감소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살이 쭉쭉쭉쭉 빠지면 좀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치료를 보시면 치료가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암 부위를 절제해버리는 수술요법하고요. 수술요법하고요. 두 번째는 항암요법하죠. 항암요법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방사선요법 하는 거죠. 방사선 치료하는 이 세 가지이고요. 다음에 이 암이 치료됐다 하더라도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수술 후에 내가 수술을 했잖아요. 그럼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재발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년간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을 받아서 재발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게 모든 암의 공통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암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원인 같은 경우에는 악성 빈혈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 위암하고 악성 빈혈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위암이 악성 빈혈이 되고요. 악성 빈혈이 위암이 되는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만성 위염이 되면 위가 위축이 되면서 이 위축성 위염도 이 위암이 될 수 있고요. 너무 짠 이 염장식품 많이 먹는다던가 아까 가족력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나친 음주라던가 아니면 흡연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증상은 거의 초기에는 무증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서서히 돼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이고 제가 모든 암은 체중 감소 나타난다고 그랬고요.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소화기계 증상 나타나는 거고 다음에 쉽게 피로하고 권태감 느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출혈의 증상, 이렇게 구강으로 토하는 그런 출혈의 증상도 나타나고 우리 변으로 나타나는 이렇게 혈변의 증상도 나타나고 구토 같은 거 자주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엔 우리 치료 및 예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아까 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암은 제가 일단 암 부위를 제거하는 뭐 한다 그랬냐면 수술요법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항암제로 화학요법하고 방사선 치료하는 방사선 치료가 모든 암의 공통적인 치료 사항이라고 그랬고요. 또 모든 암은 수술했다 하더라도 5년간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해야 된다 그랬고요. 다음에 원인 중에 헬리코박터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헬리코박터균 치료하고 균형 잡힌 식사하고
하고 우리 아까 원인 중에서 짠 음식 있었죠. 그러니까 맵고 짠 음식, 태운 음식 이런 음식 피하고 그리고 흡연과 음주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흡연하고요. 스트레스 줄이고요. 다음에 조기 진단 받아서 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다음에 우리 위암의 위험 인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위 수술을 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 더 많이 생기고요. 다음에 위축성 이염이라고 하는 건 위가 이렇게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가 위축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다음에 제가 악성 빈혈 환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그랬고 다음에 헬리코박터균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 용종 같은 거나 이런 용종성 폴립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다음에 가공된 햄이나 소세지 먹는다던가 짠 음식을 먹었다거나 아니면 탄 음식을 먹었다거나 아니면 곰팡이가 있는 음식을 먹었고 부패한 음식을 먹거나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모든 암은 가족력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주로 남성들이 40대 이후의 남성들이 회식 문화로 인해 가지고 음주랑 같이 이렇게 고기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탄 고기 먹거나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남자가 훨씬 더 위암이 많고요. 다음에 회식 문화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0대 이후에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음주하고 흡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주나 흡연 같은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대장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장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대장을 보시면요. 여러분 대장이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이렇게. 대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뭐냐면 맹장이에요. 맹장이고요.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위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상행결장이라고 해요. 위로 올라가니까. 다음에 얘는 이렇게 옆으로 갔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횡행결장이라고 합니다. 횡행결장이라고 하고요. 얘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하행결장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S상결장이라고 해요. 다음에 여기를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직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장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여러분 대장은 어떻게 맹장 다음에 요것도 결장, 요것도 결장, 요것도 결장, 요것도 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맹장, 결장, 직장 이 세 가지를 대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맹장과 결장, 직장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대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생긴 암을 갖다가 우리 대장암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원인을 보면 제가 뭐가 있다랬냐면 가족력은 반드시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가족력 반드시 포함되고요. 다음에 아까도 우리 위암에서 보면 그 용종 같은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의 용종, 다음에 위에도 용종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다음에 20년 이상 궤양성 대장염을 앓으면 이 대장암이 될 수 있거든요. 다음에 매일 알코올 섭취. 그래서 왜 위암에도 알코올과 흡연이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음번은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대장암이 잘 생기는 원인이 뭐냐면 고지방, 고칼로리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류라던가 아니면 가공된 음식 많은 거고 다음에 저섬유소,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면 보세요. 저섬유소, 저잔여식이. 그래서 얘가 고가 두 가지고 그 다음에 저가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고칼로리, 고지방, 저섬유소, 저잔여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섬유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야채나 과일 같은 그런 거 안 먹는 거고 저잔여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장에 남아가지고 대장 운동을 시켜야 되는 건데 대장에 남지 않고 바로 흡수되니까 대장의 운동을 안 시키는 걸 갖다가 저잔여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제된, 그러니까 대장을 막 움직이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건데 얘가 대장에 남지 않고 정제된 그런 음식 같은 경우 바로 흡수되고 바로 흡수돼서 대장 운동을 시키지 않는 그 저잔여식이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을 유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고지방, 고칼로리, 저섬유소, 저잔여식이가 원인이라는 건 반드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대장암의 증상은 대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대장이라고 하는 건 지금 항문을 통해서 변을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변 습관의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배변 습관의 변화가 나타나서 설사를 반복한다던가 변비를 반복한다던가 이런 배변 습관의 변화가 나타나고요. 다음에 대장암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보세요. 여기는 S자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이걸 갖다가 S상 결장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아까 여기는 뭐라 그랬냐면 직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대장암의 호발 부위가 대장암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부위가 바로 이 부위가 대장암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바로 뭐죠, 여러분? 여기가 지금 항문이잖아요. 그럼 항문이기 때문에 변이 나오는 곳에 암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혈액이 섞여서 굉장히 선홍색의 빨간 피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얘가 혈변, 직장, 출혈, 그리고 이 점액이 변에 막 섞여 있고 막 이런 거죠. 다음에 제가 아까 모든 암의 공통적인 증상은 체중 감소라고 했고요. 다음에 배변 습관의 변화로 이렇게 치질이나 변비 같은 증상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모든 암은 이 암 부위를 절제해주는 수술요법 해주는 거고 항암요법인 항암요법 해주고 방사성 치료해주고 제가 모든 암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5년간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검진 해준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치료도 역시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대장암 환자의 식사에 대해서 볼게요. 아까 원인이 뭐였냐면 고지방, 고칼로리, 저섬유소, 저잔효식이를 먹어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식품을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거 과식하지 않고 소량씩 규칙적으로 섭취하고요. 다음에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고요. 다음에 고칼로리, 고지방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간식이 고칼로리잖아요, 주로. 다음에 늦은 식사 피해야 되는 거죠. 자기 전에 먹으면 안 되고요. 다음에 자극을 주는 찬 음식 같은 거 피해야 하고 그리고 짜고 맵게 먹지 않고 싱겁게 먹고요. 다음에 통곡시 생채소 생과일이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바로 섬유소잖아요. 그죠? 섬유소죠. 그런데 아까 저섬유소가 원인이었으니까 이런 거를 좀 많이 섭취하도록 하는 거고요. 다음에 아까 고지방이 문제를 일으켰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지방. 그래서 지방이 문제가 되니까 동물성은 피하고 식물성 지방 섭취하도록 하고 다음에 우리 이렇게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거 피하고요. 다음에 노폐물을 잘 배설하기 위해서 우리 하루에 6 내지 8잔의 그런 물 많이 먹도록 하고요. 다음에 술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금연이나 절주. 왜냐하면 술이 고칼로리 음식이거든요, 여러분. 다음에 적당량의 운동 같은 거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노화에 따른 그런 주로 그 노화에 따른 그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질환으로 우리 소화기계 질환 파트에서 위염, 위궤양, 위암, 대장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이어서 설사나 변비 같은 그런 소화기계 그 질환에서 다음에 다른 호흡기계 증상, 다음에 순환기계 증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